코스피가 3,200선을 똑똑똑 계속 노크를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화요일 시장 또 저희와 함께 하시죠. 아침엔 투자 허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200 전후로에서 계속해서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약보합권이고요. 3,197선이고 코스닥이 오늘은 빨간불 그렇습니다. 802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피 전체적으로 조금 내려오고 있는 추세긴 한데 또 네. 오르는 건 강하게 올라가요. 지금 맞습니다. 부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수익률 이 종목군을 어떻게 구성하고 계신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뉴욕 증시도 보면은 진짜 트럼프 말에 이제 좀 신경을 안 쓰는 건가? 아니면 배드 이즈 굿이라는 뭐 그런 용어를 많이 좀 쓰고는 있던데 타코 트레이드라고 그렇죠. 하나요? 맞아요. 러시아에 대해서 50일 안에 전쟁 안 끝내면 니네 관세 100%라는 건 처음 또 등장한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이제 러시아와 무역을 하는 나라들은 2차 관세까지 네. 매기겠다.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는데도 시장은 크게 반응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시장, 뭐 미국 시장, 우리 시장 다 잘 가는 분위기는 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오늘 밤에 또 CPI 물가 나오죠. 지표가 발표되는데 네. 이것도 시장이 좀 주시하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오늘 얘기 나눠 볼 텐데요. 네. 그 전에 세미나 안내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광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주는요 이혁진 차장님, 구혜영 차장님 조합입니다. 아 정말 현장에서도 반응이 좋은 이 두 차장님이신데 신정부 출범 이후 하반기에 주식 투자 유망 종목 분석 및 채권 투자 전략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7월 16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네. NH투자증권 광주 WM센터니까 링크 통해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로 남겨둘게요. 네. 다음 어디 가죠? 다음은 저희가 오늘 처음 공개합니다. 네. 부산으로 부산.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야구 정말 좋아하시는데 광주하면 기아고요. 부산하면 또 롯데 아닙니까? 자, 부산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저희가 진짜 많은 분들이 또 요청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세 분이나 준비를 하고 네. 계십니다. 주제는 슬기로운 국내 그리고 미국 주식 투자 전략으로 정세찬 이사님, 박지훈 부장님, 이혁진 차장님까지 3인방 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7월 23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고요. 장소는 NH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써있네요. 이렇게 부산하면 또 여름휴가 때 많이 놀러 가시는 분들 해운대, 광안리 많잖아요, 여러분들. 쓱 어떻게 보면 7월 말쯤 되기 때문에 부산 쪽 가시는 분들 해가지고 내가 꼭 부산 아니더라도 여행 겸 가서 또 투자 인사이트까지 함께 챙기고 오는 그러면 또 투자가 또 넉넉해지는 휴가철이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자, 부산 신청도 저희가 댓글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광주, 부산 듣고 싶으신 곳, 편하신 곳 선택하셔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PB들의 수다 이어가 볼까요? 정말 오랜만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영래 대리님 나와 주시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 말을 환하게 또 네, 저번에 머리가 좀 길었는데 저번에는 오늘은 또 잘랐습니다. 이제 모자도 쓰고 오신 적이 있었고. 아, 벅셔의 맞아요. 기억하시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이마가 또 미남이십니다. 우리 노영래 대리님 요즘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많은 법인들도 다니고 그 중간중간에 제가 개인 PB 역할도 하다 보니까 네. 그 개인 고객분들의 문의도 있어서 뭐 여러 가지로 아주 많이 바쁘진 않았는데 그래도 조금 좀 보람찬 하루를 한 달을 보냈습니다. 하루하루. 요즘에 보통 이제 보람찬 하루라는 거는 이제 군장병들이 아, 네. 구보 뛰고 보람찬 하루 보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왜 하루하루를 직장에서 보람차게, 보람차게 예. 너무 저는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요. 귀염귀염 하신 느낌이 좀 대리님께서 들어가지고 자 연희님께서 내일 광주 세미나 신청했는데 신청된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건 저희가 방송 끝나기 전까지 확인을 해가지고 신청하신 분들 저희가 혹시 문자 서비스가 나갈 수 있는지 확인해서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어가 보면 오늘의 주제가요. 배당주라고 들었거든요. 예. 뒤쪽에는 스테이블 코인 얘기도 네. 예, 해주신다고 맞습니다. 들었고 배당주 최근에 배당 얘기 좀 많이 하는데 그렇죠. 왜냐면 네. 이게 이제 정책 관련돼서도 배당에 대한 기대감 쪽으로 우리도 이제 시장 틀이 좀 바뀌나 이런 네. 얘기 좀 많이 하잖아요. 네. 이 배당주 투자대 인식이 어떤지도 궁금하고 그렇죠. 규모는 현재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네, 일단 제가 느끼기로는 네. 그 문의가 오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은 뭐 국내 주식 배당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 예전에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좀 달러 기반 뭐 배당주라든지 배당주 ETF 문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배당주 뭐 정책 관련해서 뭐 분리과세라든지 네.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국내는 그쵸. 예, 아예 그 노후를 뭐 어떤 뭐 수익형 부동산이나 이런 거를 좀 노후를 하시고 뭐 50대 끝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많았잖아요. 자영업 전선에 뛰어드신다든지 아니면 뭐 수익형 부동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임대 수익을 좀 노리시는, 그런데 그것보다 이제 분리과세가 이렇게 있으면 장기적으로 배당 투자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조금 배당 성향도 높이고 배당 수익률도 높으면은 노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국내 배당 관련해서도 그런 이슈가 있고요. 근데 오늘 준비한 것은 좀 미국 배당주를 투자할 때 어떻게 좀 뭐 유의사항이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사실 미국 중심으로. 그렇죠. 네. 배당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도 저는 이제 월배당으로 따박따박 뭐 예.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미국은 배당을 하면 꽤 괜찮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좀 정책 수혜감 때문에 예.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처음으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배당하시는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활비를 좀 네. 뭐 월급을 번다? 월배당으로 이런 예.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네. 오늘 저부터 좀 이해를 시켜주셔야 될 거예요. 용어부터 관련해가지고 배당주를 공부한다라는 입장으로 했을 때 어떤 것부터 좀 차근차근 배워나가야 될지 네. 제가 오늘 이해가 네. 돼야 됩니다, 대리님. 네네. 네. 그러면은 그 먼저 배당을 관련하기 앞서서 그 배당 수익률이라는 개념도 있고 배당 성향이란 개념이 있어요. 네. 네. 그거를 짧게 좀 기본적인 개념인데 짧게 좀 짚고 넘어가자면 배당 수익률은 일대 제가 뭐 만약에 지금 현재 주가에 주식을 산다면 10,000원짜리 배당 수익,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주식을 산다면 그 올해 뭐 예상 배당 수익률이, 그러니까 주당 배당 수익금이, 그러니까 뭐 DPS가 600원이라고 쳐요. 네. 그러면은 600을 만으로 나누게 되면 6%가 나옵니다. 그걸 의미하는 게 6%가 의미하는 것이 배당 수익률이 되는 것이고요. 배당 수익률이. 예, 네. 그렇죠. 그리고 배당 성향은 한 해 기업이 벌어들인 단기 순이익 대비 배당 총 그 단기 순이익 중에서 배당금으로 지급한 그 배당금을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한 해 단기 순이익이 1,000억인 회사가 그 해 배당금을 250억을 지급한다. 그러면 그 250을 1,000으로 나누면 배당 성향이 25%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이제 배당 수익률과 배당 성향이 일단 기본적인 것이고요. 네. 그런데 이 두 개념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오늘 조금 제가 좀 다루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특히 미국 배당주 측면에서 중요한 것인데, 그 프리 캐시플로우를 중심으로 그 잉여 현금 흐름을 중심으로 조금 좀 강조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프리 캐시플로우가 잉여 현금 흐름. 예, FCF라고 읽으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네, 그 오늘 좀 재미없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사실 노후를 이제 좀 공부를 하실 때 아시는 분 많으세요. 그런데 좀 재미없는 거를 조금 한번 견디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예,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뭐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예. 어쨌든 좀 이 용어부터 나는 좀 알고 싶다. 네,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오늘 좀 한번 예. 약간은 지루해도 네, 말씀해 네. 주셨어요. 이미 깔아주셨는데 약간은 지루해도 한 번은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한 번 좀 배워볼게요. 네. 어떤 것부터 볼까요? 이제 오늘 좀 네. 실용적인 얘기인데 좀 많이 돌아갈 수가 있는데 네. 그 화면을 좀 띄워보시면요. 좋습니다. 네, 좀 많이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예, 따라가 볼게요. 예,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뭐 ROE나 이런 개념은 많이 나오지만 그 ROIC라고 있어요. 이것은 그 세후 영업이익, 노팟을 그 인베스트 캐피탈, 그 투하 자본으로 나눈 값인데 보통 이 개념을 좀 많이 쓰는데요. 네. 보통 어떤 그 퀄리티를 평가할 때 ROE도 나오지만 미국의 기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애플이나 뭐 홈디팟이나 이런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자본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사주 소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예, 그렇게 되면 ROE에 대해서 좀 왜곡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하 자본이라는 개념으로 그 부채 북밸류, 그 장부 가치 플러스 자본 북밸류, 자본 장부 가치 마이너스 현금을 한 값으로 투하 자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 순이익보다 세후 영업이익이라는 개념을 좀 활용하는 것인데요. 네. 순이익을 활용하게 되면은 그 한 해에 뭐 예를 들어 뭐 M&A를 하든지 뭐 약간 좀 일회성으로 굉장히 좀 크고 작은 금액이 빠져 나가고 그리고
그 이제 들어왔을 경우에 좀 왜곡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후 영업이익이라는 개념을 좀 활용을 분자로 하고 이제 그 IC 그 투하 자본을 분모로 활용하는 개념인데요. 네. 사실 투하 자본을 좀 정교하게 기업별로 구하고 비교하는 건 좀 시간이 걸려서 이거는 그냥 나와 있는 데이터를 오늘 좀 나와 있는 데이터 위주로 오늘 사례를 좀 짚어볼 거고요. 일단 결국에는 그 캐펙스라고 해서 이게 설비 투자인데 네. 그 설비 투자의 경우에는 그 FCF 그거랑 좀 연관된 개념입니다. 이제 그 다음 장을 넘어가시면은 네. 예, OCF가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라서 오퍼레이팅 캐시 플로우거든요. 네. 여기서 영업 활동 현금 흐름 OCF에서 설비 투자 캐펙스를 빼면은 잉여 현금 흐름이 나옵니다. 네. 예, 그 FCF가 정말 한 해 벌어들이고 정말 남은 그냥 현금 흐름에서 이걸 가지고 이 남은 돈으로 뭘 할까? 배당을 줘도 되고 아니면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도 되고 정말 남은 돈이에요. 네. FCF가. 그러니까 FCF가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 소각이 그 장기간에 누적되어서 FCF보다 더 많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이 기업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은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지나친 경우로 차입금을 많이 땡겨가지고 FCF를 초과하는 금액을 배당금으로 지급한다. 그렇게 되면은 그 내가 벌어들인 현금보다 네. 그 주주들에게 주는 돈이 더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빚내서 배당금을 그렇죠. 빚내서 줄 수도- 배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미국 배당주 중에 특히 그 슈드 ETF 중에 그런 케이스가 좀 있어요. 예, 그거를 다 걸러내진 못해요. 미국에선 정말 주주 자본주의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네. 이 현상이 왜 일어나냐? 그 우리 회사는 연마다 배당 성장을 꾸준히 해왔어요. 이 명성에 스크래치가 나는 것을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네, 네, 그 네, 몇몇 네. 기업의 경우에는 성숙기에 있는 기업들은 그래서 그 월급쟁이 CEO잖아요. 네. 스톡 옵션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주주들의 분노를 사면 안 되니까 가끔 가다가 FCF를 초과하는 경우로 그 자사주 매입 소각도 하고 거기다가 또 배당주를 더 작년보다 더 주고 그런 케이스가 좀 발생해요. 조금 좀 지루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조금 사례를 좀 가져와서 네. 좀 지루하지 예, 않아요. 너무 자세하게 좀 재밌어. 그러니까. 예, 그 장기적으로 배당 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FCF 그 프리 캐시플로우가 그 이제 주주 환원에 쓰이는 돈보다 더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케이스 스터디라고 해야 될까요?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좋아요, 합니다. 좋아요. 예. 네. 케이스를 좀 그러니까 FCF까지는 알았어요. 예, 그쵸. 그야말로 예. 이제 잉여 현금인데 예. 배당에 대해서 문화가 네. 우리랑 네. 좀 다르게 네. 많이 있다 다르죠. 보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말하면 빚내서 배당을 하는 맞아요. 경우가 있다 네. 보니까 예. 그런 기업은 좀 걸러내야 된다가 지금까지 예. 결론인데 골자죠. 네.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네. 얘를 네. 먼저 지금 갖고 오신 자료. 예, 좋아요. 먼저 그 네. 기업부터 먼저 해볼게요. 네. 네. 그 슈드 ETF 그 편입 기업 중에 그 리스트를 쭉 보면은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고 TI로 보통 알려져 있는데 티커론 TXN이고요. 예, 조금 자료가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여기 이 부분을 볼게요. 여기 혹시 확대 가능하신가요? 확대가 확대가 조금만 혹시 그쪽 가능하세요? 마우스 있는 네. 커서 있는 네. 쪽을 네, 네. 여기 보시면은 그 여기 밑에 이게 주석이 달려 있긴 하지만 여기 네. 캐시 프롬 오퍼레이션이 OCF 영업 현금 흐름이고요. 그리고 캐피탈 엑스펜디처가 캐펙스고 그리고 이게 FCF 그리고 이게 자사주 매입입니다. 이게 이 부분이 예 그리고 이 이게 죄송합니다. 이거 배당 지급이고요. 예 그리고 리펄체이즈니까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이 돼 있죠. 네.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장기 데이터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 예, 저는 이거 뭐 보는 사이트는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여기서 가져왔고요. 예. 네네. 그 15년부터 보면은 이때는 괜찮아요.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반도체 기업인데 특이하게 캐펙스가 좀 별로 안 일어나는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대비 그 조금 그 캐펙스가 그렇게 많이 그 일어나지 않는 그 좀 약간 좀 아날로그 전통 반도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커먼 프리퍼드 우선주 보통주 우선주 스톡 디비덴드 페이드 배당주 이거 여기 색깔. 주황 색깔입니다. 네. 주황 색깔 보시면 지난 10년간 계속 그 점진적으로 늘었네. 쭉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엄청 있죠. 커지네요. 네. 예, 이게 그겁니다. 그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당을. 고용된 CEO가 주주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주당 배당금을 매년마다 늘려온 전통인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전통이 있는 기업만
ETF로 담아둔 게 슈드고요. 네. 예, SCHD. 그런데 보시면 15년도 보시면은 그 프리 캐시 플로우 그 연두 색깔 이게 뭐 예, 보시면은 여기 그 배당 지급이라든지 여기 리퍼체이즈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거에 비해 가지고 프리 캐시 플로우만 가지고도 충당이 가능한 정도로 잘 벌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버텼죠. 네. 예, 보이시죠? 네. 연두색. 그런데 2년 전부터 좀 문제가 나타납니다. 와, 엄청 예, 이거 줄어버리네요. 보시죠. 여기 그 21년부터 그 캐피탈 엑스펜디처가 쭉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 이제 23년부터 되면은 그냥 가속 페달을 밟아버립니다. 네. 그 캐펙스가. 그래서 예, 그러니까 전통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그 캐펙스를 줄어들이는데 근데 배당은 또 줄일 수가 없어요. 예, 왜냐면은 줬던 게 있으니까. 예, 줬던 게 있으니까 왜 나만 안 줘? 이러면은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CEO는 해임이 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가운데 배당은 더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업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이건 IR 자료에서 가져온 거고 여기 롱텀 뎁트라고 보이시죠? 장기 차입금을 늘립니다. 네. 예, 장기 차입금을 보시면은 여기 그 5년 전에는 그 6 빌리언 정도 됐던 것이 지금 되면 2배 정도가 됐죠. 예, 5년 만에 그 6 빌리언 됐던 게 지금 12.85 빌리언 정도 된 겁니다. 예, 한 해에 한 그 2 빌리언, 그 우리나라로 대강 보면은 한 3조 원 가까이 되겠죠. 해당 뭐 한 그 2 빌리언 정도의 그 차입금을 계속 늘려오면서 그 금액으로 이제 배당금을 충당해 온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주주들이 불안해하시죠. 그러니까 텍사스 인스트루먼츠에서는 IR 자료에 예, 이 내용을 강조를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원래대로였으면 장기 프리 캐시 플로우와 그 트렌드 라인은 이런 곡선을 그리게 될 것인데 네. 향후에도 이런 곡선을 그리게 될 것인데 일시적으로 2022년부터 캐펙스가 늘어나게 되면서 지금 프리 캐시 플로우가 바닥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정도 되면은 매출액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시점에서 우리는 그 다시 프리 캐시 플로우가 다시 회복이 될 것이고 정상적으로 우리는 다시 그 원금의 네. 그 손상 없이 정상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거는 계획이죠. 믿을 만한 것이 아니죠. 예.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이자 비용입니다. 이거는 그 인트레스트 익스펜스. 예. 보시면은 계속 늘어나서 지금 뭐 지금 한 뭐 0.5 밀리언 정도 되네요. 그 한 해 지출하는 그 이자 금액만 하더라도. 네. 근데 계속 늘어나기가 사실 부채가 늘리면은 늘어나기는 줄이기는 어렵지 늘어나기 쉽잖아요. 예. 그게 마약 같은 것이잖아요. 네. 네. 제가 마약은 안 해봤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쉬운 방법으로 장기 차입금을 찍어가지고 그 배당금을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물음표가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 기업 중에서 원래 이 기업의 투자 포인트는 캐펙스가 별로 필요가 없는 그냥 뭐 전통적인 아날로그 반도체고 고객사를 대량으로 이미 확보를 해놓고 장기적인 고객사를 강점으로 경쟁 우위로 내세운 기업인데 고정이 있는 좀 안정적인.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나 아니면 중국 반도체 업체처럼 죽어라 막 캐펙스를 그렇게 하는 네네네네. 정말 그 죽자 살자 캐펙스를 그 투자를 하는 기업이 아니고 배당을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는 체력이 되는 회사니까 투자를 한 건데 이렇게 되면은 뭐 장기적인 뭐 이 계획대로 되면 좋겠죠. 그런데 배당주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이디어가 훼손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배당주 투자를 할 때 이런 성장보다는 안정적으로 따박따박하게 그 장기적인 그 배당을 그냥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누리고 싶은 건데 네. 이런 예상에 없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된 것이죠. 그런데 SCHD나 이런 기업 그 여기 포함된 그 홀딩스 그 좀 보유 종목 중에는 네. 이런 케이스가 종종 보이고 슈드. 예, 네, 그렇죠. 그 안에는. 예. 그리고 심지어는 그 기초 체력이 약간 좀 그 한계에 보여 보이는 그런 기업들도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 뭐 이 커뮤니티나 뭐 글이나 뭐 유튜브를 보시면은 네. 슈드 ETF 이제는 끝인가요? 이런 네. 그 질문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는데 워낙 좀 로직이나 이런 것들이 논리적이고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약간 그 노년의 배당 투자자라면 네. ETF를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그 ETF 내에 좋은 종목만 골라서
그냥 쏙쏙 빼가서 그렇게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물론 이제 슈드 ETF로 하면은 월간 배당을 이제 고정적으로 이렇게 좀 깔끔하게 좀 그 트리밍 해주는 효과가 있긴 한데 그래도 좀 좋은 기업하고 좀 약간 좀 불안불안한 기업하고 좀 섞여 있으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리님 그러면은 네. 자 제가 이제 설명을 이해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네. 혹시 뭐 오늘 끝나고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빨라요. 천천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제가 따라가기엔 조금 빠른데 네.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예. 지금 오히려 제살 파먹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맞아요. 명성을 예. 가지고 예. 유지하려고 그리고 CEO는 그걸 나만 버티면 되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예. 슈드 ETF 저 많이 들어봤어요. 예. 월배당을 위해서는 슈드 ETF에서 예. 따박따박 받고 아니면은 S&P 500을 난 지수로 투자를 하겠다. 이게 미장하신 분들 예. 또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인데 예. 슈드 ETF가 뭔지부터가 저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예,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지. 예. 그러면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바로 그 보유 종목을 지금 인터넷에 검색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잠깐만요. 그 지금 한번 보시면요. 네. 네, 화면 보시면은 저는 보통 ETF를 볼 때 etfdb.com이라는 이쪽을 좀 봅니다. 예, 좀 잘 나와 있어요. 여기서 홀딩스를 한번 보시면요. 쭉 그 탑 15 홀딩스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텍사스 인스트루먼츠가 이제 4.38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네. 이렇게 뭐 다 들어본 좀 그 석유 정유 회사들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시스코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뭐 알트리아 담배 회사고요. 예, 코카콜라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소비재.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배당이 발생할 것 같은 이제 좀 그런 기업이면서 동시에 그 어떤 기업이냐면 배당 성장이 꼭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로직 그 대형 우량주 중에서 그 슈드 ETF를 보면은 그 ETF가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ETF에 투자하면은 받는 그 월간 그 분배금, 그 배당금이 연평균 10% 가량 성장을 했어요. 이게 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그 슈드 ETF 내에서 보유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이 만약에 배당 로스 컷, 그러니까 배당 컷이 발생하거나 배당을 작년하고 똑같이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경우는 대표적으로 엑슨모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쉐브론이나 코노코필립스 같은 그 정유석유 회사인데 왜 엑슨모빌은 없을까? 이거 보시면요, 엑슨모빌은 2022년도 때 코로나 때 그 원유가 아예 그 마이너스 된 적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시기에 특히 약간 그 대규모 뭐 그 브라질의 그 심해 유전 그 탐사 뭐 가이아나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캐펙스를 좀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어서 배당금을 주기에 약간 좀 버거운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배당 성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주긴 줬는데 네네. 성장을 못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바로 퇴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는 배당 성장이 중요한 ETF예요. 매년 그 엄격한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바로 퇴출됩니다. 이 안에 들어가려면 예. 그리고 또 많은 은퇴자분들이 네. 그 이 슈드 ETF에서 받는 월 분배금으로 달러를 수취하고 그걸로 생활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걸로 이제 좀 저축을 하는 개념으로 모아가실 수도 있는 거죠. 네. 이 정도면 될까요? 아까 말씀해 주신 네. 게 이제 예로 들어 주신 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인스트루먼트잖아요. 근데 그 보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역대 최대 600억 달러 투자 발표, 그게 이제 불과 한 3주 전 아, 예, 맞아요. 네, 예. 나온 얘기기도 하고 예. 이제 투자를 계속해서 이제 한다 예. 뭐 이런 얘기인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과 좀 종합해서 볼 때 주가가 어떤지 좀 봤더니 예. 아이디어 훼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주가는 지금 계속 예. 쭉 우상향한 예. 흐름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요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예. 주신 거를 투자 관점으로 어떻게 접목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사실은 그 주가는 잘 모르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이 기업이 투자를 안 하다가 지금 갑자기 대규모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지금 미국 정부가 그 뭐 OBBA인가 그러니까 굉장히 뭐 감세 크고 법안. 아름다운 네. 그 법안을 하면서 지금 캐펙스를, 그러니까 설비 투자,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하는 기업에게 굉장히 감세 혜택을 좀 많이 줬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비용 인식을 좀 감가상각 이런 비용 인식을 할 때 좀 뭐 5년, 10년 뭐 이런 식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설비 투자를 대규모로 하게 되면은 한 해에 그냥 몽땅 비용으로 인식을 해서 감세로 활용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대규모 조금 설비 투자를 지금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를 노려서 지금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중요한 거는 그런데 이게
배당이 지속 가능한 거냐의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주면은 저 성장주 좋아하거든요. 사실 배당주보다. 네. 성장주면은 좋죠. 그런데 배당주 관점에서 보면은 난 안정적으로 배당받고 싶은 건데 이런 리스크를 테이킹한다고? 예. 그런 쪽에서 약간 조금 아이디어가 훼손됐다고 저는 보는 거죠. 배당주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주가가 지금 오른다. 어떤 예.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오르고 떨어지는 요인으로는 그런 건 이제 차치하고 네. 내가 이 종목을 혹은 이 ETF를 들어가는 아이디어 자체가 네. 뭔지에 따라서 이거는 훼손된 걸로 볼 수 있다. 그렇죠. 아이디어가. 이런 관점이시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반대로 우리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부터 네. 봤잖아요. 예, 예. 그러면 반대로 슈드 ETF 안에 정말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는 기업들도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잠깐만요. 이거를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뭔데요? 다 하긴 좀 그렇고 알트리아라고 네. 그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하고 분사한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뭐 말보로라든지 뭐 네. 그런 뭐 그 담배 여러 그 브랜드들 그런 것들을 미국 내에서만 하는 주로 그래서 그런 토바코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사실 그 끊기가 어렵잖아요. 알트리아가 담배 회사라고 예. 보면 될까요? 예. 네네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기 이걸 보시죠. 예. 그 캐시 프롬 오퍼레이션스. 예. 그 보시면은 꽤나 안정적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캐피탈 엑스펜디처를 보면은 거의 없죠. 네. 연두색도 예. 안정적이고 거의 네. 뭐 그 OCF랑 FCF랑 차이가 없죠. 예. 어. 굉장히 깔끔한 회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버핏도 사실은 그 설비 투자가 많은 그런 기업들을 좀 회피를 했잖아요. 사실 애플도 대표적인 약간 설비 투자가 필요 없는 거죠. 설비 투자가 필요한 그런 사업은 그냥 뭐 대만의 폭스콘이나 이런 쪽으로 다 외주를 주고, 예, 그래서 프리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배당주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저는 뭐 성장주 주가 뭐 이런 것보다, 예, 그리고 그 디비던드의 페이드를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안정적으로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자사주 매입, 리퍼체이즈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체력이 됩니다. 예, 그래서 2024년 그 결산 기준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 FCF가 그 8.61 빌리언 정도 나왔죠. 네. 그런데 지금 디비던드 페이드가 지금 그 6.85 빌리언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아직까지 룸이 많이 남았죠. 그런데 지금 잉여 현금하고 작년 뭐 등등 이제 좀 현금 흐름 상황을 봤을 때 이 정도면은 자사주 매입을 더 해도 되겠네. 그런 경영진이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더 산 거죠. 예. 그러니까 그 프리 캐시플로우랑 그 일단 기본적으로 그 디비던드 페이드랑 좀 격차가 어느 정도 좀 그 룸이 있죠. 네. 그러면은 좀 안정적인 거죠. 그리고 그 프리 캐시플로우가 한 해 한 해 변동성이 높은 것도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배당주 관점에서 보면은 주가는 모르겠고 배당을 내가 꼬박꼬박 앞으로 5년, 10년 뒤에도 조금씩 늘려가면서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 아이디어에서 보면은 이 기업은 굉장히 괜찮은 배당주인 것이죠. 네, 그리고 여기까지 네, 두 개 더 설명할까요? 밑에 있는 것들도. 좋아요. 네네. 네. 네, 밑에 한 칸만 더 내려가서요. 네. 예. 예, 여기입니다. 네, 여기 그 리턴 온 캐피탈이 그냥 제가 그 ROIC 그냥 가져왔습니다. 그냥 그 금융 데이터 그냥 회사에서. 그래서 리턴 온 캐피탈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투하 자본 대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투하 자본을 좀 설명을 하자면은 네. 그냥 장사로 그냥 설명을 하자면은 만약에 제가 뭐 한 1억 원을 그러니까 5천만 원 내 금액하고 5천만 원 은행을 들여가지고 총 1억 원의 투하 자본을 가지고 어떤 뭐 떡볶이 장사를 했어요. 네. 그런데 한 해에 벌어들이는 그 정말 그 프리 캐시플로우가 예를 들어 뭐 5천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내 투하 자본은 1억 원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내가 벌어들이는 프리 캐시플로우는 5천만 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제외하고 남은 그쵸. 잉여가 5천만 원. 예, 네. 그러면 ROIC가 그러면은 50%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개념 단순하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ROIC가 굉장히 높죠. 네, 45%. 네, 딴 데 보시면은 이런 기업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프리 캐시플로우 마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팔면은 사실 담배 같은 경우는 원가가 굉장히 그 많이 들지 않잖아요. 예. 굉장히 높은 금액인 겁니다. 42%도. 예. 그리고 밑에 한 칸 보시면요. 네. 그 마지막으로. 네. 네. 네, 화면 밑으로 좀만 내려주시면 네, 마지막입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설명 먼저 네, 해주세요. 이 그게 경우에는 뭐예요? 네. 이제 사실 배당 성장이 볼 때는 결국에 기업 실적의 성장과 같이 갈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업 실적의 성장 없이 배당만 늘리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맨 윗단에 있는 탑라인 그로스라고 불리는 레베뉴랑 그리고 그게 쭉쭉쭉쭉 내려와 가지고 현금 흐름 형태로 보이는 프리 캐시 플로우 맨 밑단에 그것까지 네. 봐야 되는데요. 여기 토탈 그 revenues and change YOY 이거 보시면 이게 좀 커가지고 지금 왜곡이 됐는데 보시면은 안정적으로 지금 뭐 역성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이 빠지진 않아요. 안정적이에요. 네, 탑라인 그로스는. 그런데 프리 캐시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때 약간 좀 손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뭐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봤을 때 그 프리 캐시 플로우랑 지금 그 디비던드 페이드랑 좀 룸이 남아 있으니까 앞으로 몇 년 정도는 그 배당 성장을 지속해도 이 회사는 무리가 없겠구나. 이런 거를 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전체적인 경영 뭐 실적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예. 배당 성향을 계속해서 유지하거나 늘릴 수 있을 가능성을 네. 이 잉여 현금을 통해서 그렇죠. 이제 알아볼 수 있는 예. 이거는 그렇죠. 주가하고는 별개일 수 있고 예. 이게 내가 투자 아이디어를 배당주 중심으로 하겠다 했을 예. 때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갑자기 내가 배당을 보고 했는데 배당을 갑자기 올해는 배당을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이런 사태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또 그 설령 그거를 말하기 무서워서 무리해서 차입금을 땡겨서라도 그 돈으로 이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것도 우려할 만한 요인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체력, 벌어들일 체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거를 좀 파악하는 것은 배당주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또 깜빡하고 말을 안 할 뻔했는데 순이익이 아니라 그 프리 캐시 플로우를 제가 중요하다고 여긴 그 이유는 순이익은 좀 회계적인 뭐랄까 그 조금 약간 좀 그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요. 그 단기에. 숫자의 함정이 좀 있을 수도 그렇죠. 있군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 FCF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정말 그냥 순전히 그 이렇게 들어오고 나간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왜곡이 덜할 수밖에 없어요. 그 배당을 보실 때는 FCF로 보신 그 분모로 두시는 게 더 괜찮을 것 같다.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배당주에 대해서도 난 배당주는 그냥 월마다 뭔가 좀 방어주의 느낌이 좀 강하고 월마다 좀 따박따박 용돈 주는 느낌으로 생각을 했는데 잉여 자금에 있어서의 또 자사주를 소각하고 또 배당을 더 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가를 보면서 주가가 오르니까 나는 정말 이 차익 실현 손익이 더 많아질 거야라는 것보다는 배당주는 이 안에 펀더멘털이라든지 기업이 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호흡이 길잖아요. 어떻게 선택을 하고 좀 들어가야 되는 전략도 한번 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략은 배당주를 투자하는 목적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그 조금 연령대에 따라서 뭐 30대, 40대 분들이 뭐 모아가는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좀 유연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노후 자금이라고 한다면 쉽게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이 기업을 정말 뭐 장기 투자해서 그냥 따박따박 이렇게 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포트폴리오나 약간 시계열 전략을 조금 30, 40대나 아니면 20대 분들 초년생들이 하시기에는 조금 집중해서 내가 정말 그 좀 딥하게 공부해서 그렇게 조금 그 종목 수를 줄여서 좀 공격적으로 배당주로 해보고 싶다 하시면 조금 소수 종목을 고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데 노후 자금이 중요하다. 그렇다 하시면은 조금은 종목을 많이 분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사실은 그 ETF가 편하긴 한데요. 그런데 정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나는 좋은 기업만 골라서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숫자부터 먼저 봐야 된다. 성장주를 투자할 때는 뭐 내러티브라고 불리는 스토리가 좀 중요하고 이 비전 그리고 CEO가 중요한 경우가 많은데 배당주의 경우에는 좀 성숙기에 있어서 배당을 좀 따박따박 잘 주는 그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보다는 먼저 숫자를 봐야 됩니다. 숫자를 그런데 사실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너무나도 재미가 없는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알려주신 이런 숫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배당주를 뭐 예를 들어 이 기업이 뭐 이 약을
이제 뭐 삼상을 통과해서 더 많은 현금 흐름이 나올 거야 이런 스토리 말고 정말 과거에 보여준 뭐 10년, 20년 데이터 정말 이 기업이 약속을 잘 지키는 그리고 이 기업이 정말 재무적으로 버퍼가 있는 기업인지 이런 숫자를 보셔야 됩니다. 배당주를 하실 때는. 너무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그러네요. 계시다는 게 호아진님께서 네. 혹시 이제 슈드처럼 국장에서도 예. 배당주 ETF 괜찮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예. 저희가 종목 추천을 해드리는 거는 예. 아닐 수 있겠지만 예. 국장에서도 좀 고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국장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 배당주 그 뭐 ETF 명은 알고 있긴 한데 그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라이즈나 뭐 이런 브랜드에서 출시한 게 가장 유명하긴 한데요. 네. 그 예전에 아리랑이었던 예. 그런 것들을 보시면 그 우리나라는 그런데 배당 그 역사가 좀 상대적으로 네. 뭐랄까요? 그러니까 계속 주긴 줬는데 어. 일단 기본적인 전체적인 배당 성향이 낮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은행주가 많이 떠올라요. 그 보통.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배당 성향이 예전에는 20%였는데 지금 한 40%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네. 미국의 금융주는 뭐 한 7, 80% 수준이에요. 그 주주 환원율이.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일단 보셔야 될 거는 주주 환원율이 지금은 어느 정도 낮긴 하지만 향후 지금 배당 성향을 더 늘릴 수 있는 기업 그리고 PER이 낮으면 낮을수록 좀 절대적인 그 배당 수익률은 조금 더 높을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평가인 주가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 종합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다만 이렇게 뭐랄까 그 아직은 지금 미국의 그런 그 전통 우량 배당주처럼 정말 배당에 정말 그 집중하고 그런 CU 그 환경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런데 생태계를 바꾸려고는 그쵸. 하고 있지만 예, 지금 아직은, 네. 지금 시도 중이니까 관심을 많이 갖는 거긴 하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지켜보면서 정책적인 이슈도 한번 네. 지켜보면서 배당 성향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체력을 가진 기업 국내 주식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뭐 잉여현금, 뭐 FCF 이런 숫자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좀 봐야 된다. 배당 투자할 때는 네. 이런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기업 들어가는 예. 거예요? 기업 네. 들어가면 되고요. 그 조금 여러 가지 좀 데이터를 좀 간단하게 시각화해서 볼 수 있는 기업들이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예시로 보여드렸던 뭐 TIKR도 뭐 되고요, 뭐 핀비즈도 뭐 괜찮고요. 그렇게 해봐서 아니면은 뭐 엑셀을 직접 해서 뭐 그래프를 그려보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조금 귀찮으니까. 야, 네. 정말 그 본인 시간 투자도 많이 네. 하셔야 될 것 예. 같아요. 이걸 그러게요. 찾아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만 또 본인의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는 오늘 말씀드린 걸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네. 저희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네요. 잠깐 광고 듣고 와서 2부에는 요즘에 스테이블 코인 굉장히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2부에서는 코인,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타임.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오랜만에 노영래 주인님 함께하고 있는데 네. 자, 스테이블 코인 얘기한다 했는데 이게 음.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뭐 스테이블 코인도 코인인데 최근에는 비트코인도 왜 성혜 가상 최고치. 씨는 오. 1년 전 저희가 방송이 한 1년 정도 네. 돼가잖아요. 왜 1년 전에 저한테 비트코인 빨리 사세요라고 이렇게 추천 안 해주셨을까 해요. 그걸 왜 나한테? 저도 안 했어요. 와, 진짜 이렇게 올랐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번에 이제 12만 달러 넘으면서 네. 구글, 아마존 제치고 전 세계 시가총액 5위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대단하면 네. 11만 3천 달러 이제 넘어섰다가 조금 내려왔는데 대단한 크립토 위크. 그렇죠. 미국 이번 하원, 주부터. 네, 예, 예. 이번 주에 중요한 뭐 3대 법안 통과 뭐 이런 거를 좀 의논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좀 탄력을 받았는데 네. 이거 스테이블 코인하고도 연관이 다 있는 얘기긴 하죠. 네네, 네. 그럼요. 네. 지금 미국 하원에서 네. 이번 주를 크립토 위크라고 공식 지정해서 네. 하원에서 이 기간에는 뭐 디지털 자산 정비를 집중적으로 보겠다. 예, 아예 그냥 시간을 내서 그냥 일주일 동안 이렇게 좀 몰아서 해보자 이런 거고요. 그 주요 세 가지 법안이 있는데
그 클래리티 액트라는 그 클래리티 법이 있고요. 그리고 그 CBDC 안티 서베일런스 액트라고 반 CBDC법. 네. 그 반이라고 하면 그 반대되는 네, 그, 네. 예, 그리고 지니어스법. 이거는 좀 많이 나왔죠. 이렇게 세 개의 법안에 대해서 지금 좀 주요하게 다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씩 그 살펴보자. 네, 네. 그 좋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네. 클래리티법 같은 경우는 이거 명확화하는 겁니다. 그 지금 디지털 자산이 지금 불분명하고 약간 뭐랄까 그 인식들이 굉장히 뭐 지하 세계 뭐 이런 느낌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디지털 에셋에 대해서 뭐 어떤 상품, 증권 이런 것들이 정의를 좀 뚜렷하게 좀 명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를 명시함과 더불어서 아예 그냥 양지로 끌어올린 제도화를 하는 것. 그리고 관할 기관을 좀 명확화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 아니 얘는 이런 디지털 에셋이 상품이다라고 보시면은 그 이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상품이라고 하면은 뭐 금이라든지 원자재라든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다 이건 증권이다 그러면은 관할하는 그 주체가 다른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관할권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법제화를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아예 그냥 네 그렇게 해버리는 거고 그리고 반 CBDC법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게 좀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 CBDC를 아예 그 좀 억제를 하는 겁니다. 그 특히 미국 연준이 CBDC 발행하는 권한을 아예 차후에도 그냥 제한하고 네.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촉진하는 그런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CBDC라는 게 중앙은행에서 그렇죠. 만드는. 발행하는 네. 그렇죠. 요거를 안티. 예. 네. 이걸 왜 그렇게 했을까? 오. CBDC가 그렇게 그 미국 국익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안 되나? 이런 네. 의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 CBDC를 미국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 네. 각국 중앙은행들이 너도 나도 CBDC를 하면서 각국의 CBDC 주권이 뭐랄까 약간 그 강해지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그 경쟁시키고 이렇게 키워주고 그리고 규모를 크게 키우다 보면은 그리고 달러 국채 수요를 흡수하다 보면은 다른 나라 민간 스테이블 코인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른 달러 스테이블 코인 대비 경쟁력이 굉장히 그러니까 규모의 적죠. 경제에 있어서 그냥 게임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똑같은 돈이 있으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살래 달러 스테이블 코인 살래 그러면 저는 그쵸 예 기축통화 그쵸. 쪽으로 기축통화니까 네. 예 그 굉장히 조금 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이제 흡수가 되는 거죠. 흡수가 된다. 예. 그러니까 머리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니어스법은 뭐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 규제 프레임워크를 뭐 정립한다든지 뭐 그런 네. 것들 예. 뭐 다 많이 알려진 그런 내용이라서 네. 이렇게 공식 지정을 하는 것이고요.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 조금은 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그 오늘 조금 그 속보로 나온 것 중에 디지털 자산 혁신법 이거를 민주당 쪽에서 발의를 하려고 했는데 네. 조금 지연되고 있는 이게 상황입니다. 9월로 아마 미뤄질 예, 예. 거라고. 네. 예.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크립토 위크는 다음과 같고 그래서 제가 요즘 디지털 에셋이나 그런 관련된 기업들을 조금 많이 찾아다니면서 어떤 현황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탐방도 하고 IR도 듣고 하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 예, 좋아요. 그래서 그 기업 중 하나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자, 그럼 기업은 어떤 기업으로 오늘 소개를 해주실지 어떤 기업이죠? 갔다 오신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네. 먼저 저는 이 기업의 주식을 뭐 사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관련돼서 뭐 약간 그 매수매도 투자 권유는 아니라는 점 네. 말씀드리고요. 헥토 파이낸셜이라는 기업입니다. 헥토 파이낸셜이요. 네, 네. 여러 가지 사실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라 하면은 좀 대기업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페이라든지 뭐 대기업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좀 다른 뭐 쿠콘 아니면은 뭐 NHN, KCP, 헥토 파이낸셜 뭐 등등 핀테크사들 그 기존의 피지업을 영위했던 기업들이 조금 떠오르긴 하거든요. 네. 그 중에서 조금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헥토 파이낸셜 사실 시장에서 좀 얘기가 좀 나온 기업이긴 그렇죠. 한데 네. 지금 다녀오신 거예요? 예. 네. 다녀. 어떤 기업이고 예. 또 느낌이 어떠셨는지 어떤 부분 좀 인상 깊게 보셨는지 알려주세요. 네. 네. 그 인상 깊게 네. 본 부분은 그 보통 피지사라 하면은 우리가 결제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뜨잖아요. 뭐 이니시스, KG 이니시스라든지 NHN KCP라든지 등등 몇 개가 있는데 그 일반적인 PG업과 다르게 좀 특장점이 있다면은 네. 해외 송금 정산이라든지 외환금융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고유한 강점이 있는데 그 강점은 좀 정산을 굉장히 빠르게 한다든지 그런 뭐랄까 강점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 기업이 일반 PG사들과 다르게 내통장 결제라는 게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일반 PG사의 이제 결제 비용과 달리 조금 내통장으로 바로 이제 좀 결제를 해주는 거여서 기존 그 PG사를 통하는 것보다 한 절반 정도 이제 좀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아. 예,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다시 이제 소비자들에게 뭐 포인트라든지 그런 혜택으로 주면서 결제를 이쪽으로 해주시죠.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그 기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랄까 또 해외 송금 관련해서는요. 그 해외 예를 들어 좀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틱톡이라든지 그 스팀이라든지 이런 외국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알리익스프레스가 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활동하는 국내 셀러들에게 수익금을 정산할 때 헥토파이낸셜이 조금 등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쉽게 뭐 틱톡도 이제 뭐 본사가 외국에 있죠. 그러면은 이것을 뭐 바이트센스 이 틱톡을 틱토커, 뭐 틱톡 크리에이터들에게 수익금을 정산할 때 이 헥토파이낸셜의 기술이 더 외환 그 조금 뭐랄까 정산할 때 좀 강점을 가지고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헥토 파이낸셜 하면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뭐 인프라 관련된 수혜 뭐 이런 기업으로도 네. 증권가 예.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네. 어떻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을 보면은 미국 주식이나 이런 걸 보다 보면은 그 미국에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이나 뭐 이런 아니면은 그 거래소 뭐 코인베이스 아니면 뭐 그 관련돼 있는 뭐 로빈후드라든지 뭐 네. 이런 기업들이 그 대표적으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너무 좋지 않나요, 그쵸? 요즘에? 네. 네. 특히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서클처럼 약간 그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개화가 되면 먼저 찾아보자 했을 때 그런데 그거는 조금 너무 나중 얘기고요. 그 전에는 그 여러 가지 뭐 그 스테이블 코인 뭐 서클이라든지 테더라든지 아니면 뭐 페이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여러 스테이블 코인들을 한 번에 모아서 조금 뭐랄까 결제 정산을 좀 도와주는 그런 인프라 쪽으로 조금 먼저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에는 네, 그 원화 자체적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이슈는 조금 나중 얘기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의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약간 빠르게 파트너십을 맺고 편하게 해외 스테이블 코인을 좀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우리 핀테크사를 통해서 어떻게 좀 편하게 쓸 수 있을지 그 기술이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다. 당장은 그렇게 보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헥토파이낸셜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반 PG사들과 다르게 조금 뭐랄까 그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을 수용해서 그 좀 매끄럽게 결제와 정산을 제공하는 그런 거에 좀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발행에 대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시장에 많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결제 정산과 어떤 좀 해외 송금이나 그런 크로스보더 수요가 먼저 고려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먼저 치고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워낙 뭐 이번 주 자체가 크립토 주간이라고 해서 미국 쪽에서도 이야기가 좀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가상화폐라든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계속 의제가 올라오고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아쉬운 거는 늘 미국이 먼저 가고 많이 후발주자로 우리나라가 따라가는 아직 뭐 우리는 법제화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월 달로 또 미뤄지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러나 투자자들은 이 트렌드 놓치면 안 되거든요.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발행처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냐 아니면 이걸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회사들을 좀 봐야 되냐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정말 초기 중에 초기여가지고 그렇죠. 네. 카카오페이 보면은 정말 그 초기에 올랐다가 떨어지는 폭을 보면 아파요. 진짜. 네, 지금 주가적으로는 정말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역량과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지금
드러난 게 좀 많이는 없어서 그 기업 탐방하면서 계속 물어보면서 좀 탐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보시면은 리포트를 보시더라도 그게 그거 같아요, 솔직히. 네, 그래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고 그 의지를 조금 찾아보는 것이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갔다 오신 거니까 네, 네, 네. 현장에서 들었던 네. 그걸 이제 대신 우리 갈 수 네. 없으니까 네. 그런 얘기 뭐가 있었어요? 좀 이 부분은 네. 이 기업만의 네. 어떤 특징이었다. 그렇죠, 좋고 그렇죠. 나쁘고 떠나서 음. 그런 부분 뭐가 있었어요? 들으셨던. 대표적으로 해외 특히 일본의 현지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영위하고 있는 뭐 간편 현금 결제나 뭐 가상 계좌 등등 뭐 이런 그런 좀 간편 결제 그런 라이선스를 일본에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일본의 법인 설립을 진행 중이라고 해요. 그런데 일본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일본을 법인 설립 후 이를 좀 교부도로 삼아서 그 동남아시아에 진출을 하겠다 이 목표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가 봤더니 제가 또 동남아시아를 좀 좋아하는 투자자 중에 한 명으로서 네. 일본의 대기업들이 굉장히 뭐 지난 뭐 5, 60년간 굉장히 뭐랄까 그 뿌려놓은 밭들이 굉장히 넓습니다. 한국 기업들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일본 대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체결하여서 조금 동남아시아로 진출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우위에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가보시면은 아직 좀 신용카드나 이런 그런 결제 수단이 조금은 부족한 걸 볼 수 있는데 그 보시면은 약간 동남아시아나 이런 좀 신흥국에서의 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리프록이랑 해가지고 네. 중간에 있는 그 기술을 건너뛰고 바로 다음 기술로 넘어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신용카드나 이런 거를 건너뛰고 바로 스테이블 결제나 이런 걸로 코인 결제나 이런 걸로 넘어갈 수가 있는 상황인 건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 기반 발행이 아니고 그 좀 정산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뭐 필리핀이나 이런 경우에는 뭐 보시면은 그 해외 송금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뭐 개발도상국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뭐 다른 그 외화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좀 많을 텐데 그런 쪽으로도 나갈 수 있고요. 이거는 그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뭐 그런 쪽으로도 뭐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해외 사업 쪽으로 좀 강점을 가지고 있다. 라이선스라든지 좀 협력 파트너십이라든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가는 모르겠다 이제 네. 하셨는데 네. 예. 요게 이제 이슈를 타고 몇 주간 진짜 급등을 했다 뭐 급락을 했다가 이 변동성이 사실 굉장히 네. 심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네. 어떤 이슈 자체가 네. 아직은 뭐 정책도 그렇고 네. 진짜 초초기 단계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정말 초기 사실 단계. 그럴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럼 주가는 뭐 예측은 못 하더라도 어떤 중심으로 그래도 포인트를 잡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네. 지금 전통 피지사들은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결제가 활성화되고 그러면은 이게 그 긍정적인 뭐 수혜주가 아니라 피해주입니다. 사실은 피지사들은. 예, 왜냐하면은 지금 그 결제 피지망을 통해서 받고 있는 그런 결제 수수료나 그렇죠. 이런 거가 네. 굉장히 대폭 줄어들고 자기들이 하던 먹거리가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특히 보시면은 예전에 그 최근에 서클이 폭등을 했을 때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주가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예, 그 중간에 있는 그 중개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피지사들이 피해를 받긴 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주가적으로 본다면은 의지를 얼마나 시장에 많이 보여주느냐, 홍보를 많이 하느냐, 그리고 전통적인 회사 말고 스테이블 코인에 정말 이 분야만 굉장히 오랜 기간 판 좀 제야의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과 얼마나 좀 열린 마음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협력을 하느냐, 그런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가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네. 아무래도 산업이 이제 초창기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왜냐면 법제화도 안 돼 있는데 예. 이미 주가는 막 선반영이 예. 돼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네. 투자자들도 네. 굉장히 좀 유의 깊게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노영래 대리님께서 배당주와 함께 또 핫한 키워드죠.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고 저희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배당주 오늘 좀 발표를 했는데 네. 조금 뭐랄까 똑같은 단어 좀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조금 뭐랄까 좀 재미없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 재미없는 내용일수록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한번 보시고 이미 아시는 분도 많으세요. 네. 네. 그런데 한번 보시면은 네.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이런 그 쉬운 관점에서 보면은 제가 얘기한 내용이 좀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니요, 저는 오늘 몰랐던 내용도 덕분에 알게 된 내용도 있고 오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노영대 주임님과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네. 자, 시장 다시 힘을 내주고 상승 그러니까요. 반전하면서 좋아요. 네, 코스피가 9포인트 넘게 지금 오르면서 3,210선도 넘어서고 있는 상황. 네. 코스닥도 0.7% 상승까지 상승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음. 오늘도 수익 내는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 내일 인사드릴게요. 인사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